네, 시장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네. 주가는 좀 실적 기대감 미리 반영했는지 어제 좀 3년 만에 최고치 경신했는데 오늘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 그러니까 아쉽다는 얘기는 말씀 주신 대로 이건 이 정도 수준 서프라이즈거든요. 제가 네. 어제 마지막으로 이번 프리뷰라고 하죠. 예, 이번 분기 실적 예상치들을 봤더니 일주일 전만 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5조 2천억 정도 네. 예측을 했었고 쭉 올라와서 가장 마지막에 높게 예상하신 분이 5조 9천억 정도였는데 6조 6천억 발표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면 사실은 엄청난 서프라이즈인데 하필이면 이게 발표된 날이 장날이라고 미국장 안 좋고 또 지금 오늘 일본이 좀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좀 빗바라게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았고 이런 이제 외부적인 그런 매크로적인 그 악재들이 좀 걷어지고 나면 삼성전자 실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총평으로 하자면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기대가 좀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뭐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국내 주요 증권사 22곳 가운데 12곳이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뭐 8만 전자는 이미 넘어선 지 좀 됐고요. 네.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게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반도체 수급이 원래 HBM 위주로 결국은 AI 서버 향으로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쪽으로만 이제 시장이 좋아질 줄 알고 그래서 일부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반도체가 너무 좁은 영역에서 성장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하드웨어 쪽에서 쓰이던 하드웨어로 받쳐주던 그러한 메모리 쪽을 그 SDD 쪽, 그러니까 네. 낸드 플래시의 소비가 급증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외의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 낸드 플래시 쪽 시장, 낸드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그 사이는 이쪽이 좀 천덕꾸러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에 ASP가 지난 분기에 10% 이상 성장하면서 이것이 AI 수혜가 낸드 쪽에도 온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 쪽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네. 예, 충분히 실적이 개선되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다 주가가 똑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올라와 보이지만 아직도 이제 평균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PBR이 한 1.5배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가 2.2배에서 2.5배 사이 거래되는 거 보면 월등하게 낮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소위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확장되는 그런 여력도 있고 실적 개선되는 여력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소위 이제 뒷심을 좀 발휘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서 10만 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I 수혜가 낸드 쪽에도 온다는 기대감, 이런 분석도 해주셨고 10만 원 충분하다는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그 아까 잠깐 SK 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지만 SK 하이닉스 한 18만 5천 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그간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고 SK 하이닉스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의 최대 파트너는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분명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는 이제 HBM 채택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채택이 안 되고 있는 네.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소위 그 엔비디아와 발을 맞춰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 가장 좋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는 한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있어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든지 이제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은 PBR을 많이 보는데 PBR의 최상단이 보통 2.1배에서 2.2배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 이미 그 수준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멀티플이 확장되는 가능성은 좀 낮아졌고 지금부터는 실적으로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실적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전분기 대비 얼마나 실적이 더 늘어날까에 대해서는 이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 상승률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미 많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도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주주님들께서는 그 삼성전자 실적 사업 부문별로 좀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반도체는 흑자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고요.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미 많이 올랐다고 봐야 할지 반도체 섹터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쪽에 대표하는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이제 비메모리, 메모리가 다 들어가 있는 전 세계의 이제 메이저 반도체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미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1년 동안 뭐 한 60% 이상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위 S&P 500 대비 소위 상대 성과는 역대 지난 20년 만에 2000년도 수준까지 소위 닷컴 버블이 있었던 수준까지 이미 상대 성과는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실적 자체는 엄청 좋지만 그걸 반영해서 상태의 성과는 엄청나게 이미 또 소위 뽑아냈다고 그러죠. 그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성과는 좋고 실적은 좋지만 그것에 충분히 반영한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랑 주가가 더 올라올 거는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가가 미리 많이 좀 당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나올 실적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은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LG전자 1분기 실적 발표됐는데요. 1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한 11%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개별 기업 실적에다 이제 수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코스피 연간 전망치 자체도 굉장히 상향되는 분위기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올해 연간 목표치 3,100, 한국투자증권 3,000, 하나투자증권도 상단을 3,000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면 갈 수 있겠죠. 1등 주고 네. 삼성전자가 20% 올라가면 지금 2,700대니까 700선이니까 10%만 올라가면 이미 3,000선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에서 한 20% 올라가면 10만 원 되고 그러면 대략 이제 얼추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문제는 삼성전자만 올라간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팔아야 되는 지금 상황.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위 새로운 돈, 시장에 안 들어와 있는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결국 외국인들일 확률이 큰데 안타깝게도 좀 외국인들은 좀 편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 위주로 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 반도체주의 우상향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나머지 분야는 오히려 수급 측면에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전체 지수 단으로 3,000선을 올라가는 거는 약간 두 개가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가 전체가 같이 올라가면 알려면 저희가 1, 2월 달에 충분히 한번 기대가 있고 주가가 올랐었던 밸류업 프로그램 전반적인 멀티플이 올라가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야만 결국은 3,000대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여건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말씀해 주셔서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자면 5월에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돼 있는데 이게 그동안 이제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 계속 가져도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큰 흐름 자체는 이미 일본에서 한번 그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 시장이 레벨업 되려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표방하는 결국은 주주하고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지배 구조가 소액주주들에게 좀 더 우호적이 되고 주주 환원이 괜찮아지는 네. 이런 모습의 흐름이 나타나지는 것이 확신이 든다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도 거기에 동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지금 이미 자발적으로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그룹 같은데 또는 은행주들 이미 자발적으로 이런 밸류 프로그램을 스스로 가동하고 있던 데들은 외국인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데 이 비자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살짝 주가 오르면 팔고 또 빠져나가고 네.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비자발적인 기업들을 자발적으로 바꾸는 그것이 방향성이 앞으로의 함천선의 안착이 안정적으로 될지 여부에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면서 비자발적인 기업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에 이제 밸류업 기대감 높은 종목들 보유 비중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두산이나 OCI홀딩스, DLEC 등 비중 늘렸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밸류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 국민연금이 이미 20년 가까이 이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3월에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라는 게 최초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네. 이것이 현재 있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 2018년도에 돼서 네. 그래서 결국은 회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너희가 너무 대주주한테만 그 우호적이고 나머지 주주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주주 환원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회사 성장에 좀 더 잘해줘. 뭐 이런 것들을 소위 아까 말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회사들한테 요구를 해왔다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소위 스튜어드 코드십이나 ESG 쪽에서는 인게이지먼트라는 이름으로 이용이 됐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이미 새로운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기업들은 국민연금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2대 주주 아니면 3대 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또 1대 주주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메이저 주주가 말하는데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을 활용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강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효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강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밸류업 기대감 그리고 이제 총선이 있는데요. 예. 우리 증시에도 이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밸류업 기대감이 어쨌든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기대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전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요거는 전 정부나 그전 정부에서도 다 유사한 움직임들이 국민연금에 있었습니다. 거꾸로 그때는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네. 하지 말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경영권을 간섭하는 거 아니냐.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때 연금 지배주의, 연금주의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정반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표방하는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저평가, 고질적 저평가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건 여야의 구분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거는 총선 이후에도 그렇다고 그래서 여당 야당의 숫자가 바뀐다고 정부가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방향성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목표했던 저평가 탈피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뭐 정책 방향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금리 인하 전망 이거 뭐 자고 나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임금 상승도 통화 정책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미국의 이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점 시장이 냉정을 되찾고 있다. 그리고 그 냉정을 되찾는데 특히 어제 연준 위원들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근거들을 좀 많이 제시해 준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경제가 이제는 원래는 올해 시나리오가 연착륙이 되면서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소위 경기가 너무 높은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경기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 과잉 긴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예방적으로 하반기 어느 때부터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서 한 3번 정도 합쳐서 인하하는 것이 기본적인 큰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작년 말 이번 지금까지 나타났던 연준의 점도표에서 나타났던 정책 방향이고요. 다만 시장은 원래 이제 연초에는 한 7번 금리 인하까지 네. 기대하면서 엄청 김치국물 잔뜩 마셨다가 생각해 보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사실은 과열 느낌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이거 생각보다 적겠네 해서 지금은 3번 눈높이에 맞춰진 것 같고요. 어제 대표적으로 그 연설자로 나섰던 것이 그 미네아폴리스 그 연준 총재였던 닐 카시카리가 예. 그 고백을 했죠. 자기는 2번 인하에다가 점도표 찍었었는데 작년 말에 사실은 지금 분위기 보니까 물가가 이 수준에서 안 내려오면 그냥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연내 금리 인하 안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사실은 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론 이제 메스터 같이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금리 인하가 불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쪽에 무게감이 좀 더 실리는 것 같고요. 그것을 소위 근거할 수 있는 각종 실물 경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온 거죠. 첫 번째로 올해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발표됐었던 ISM 제조업 지수, 네. 서비스 지수 이런 것들이 확장 국면으로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씀 주신 ADP 지금 고용 지표 자체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겠네요. 이제 미국 그 노동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실질 이제 그러한 민간의 그러한 신규 일자리가 얼마 나올 거냐. 예상은 대략 20만 정도 되는데 불과 전달에 20만 예상했는데 27만 나왔었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에 지난 2년 동안 고용과 관련해서는 항상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더 많이 나왔었다는 거죠. 매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달에 실제치 발표하면서 전달 거를 수정하는데 항상 상향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발표될 수치들 자체도 추후로 상향 조정될 것들도 가능성도 있어서 오늘 만약에 발표되는 그런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온다면 지금 시장 금리 자체가 다시 우상향 쪽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은 시장에 특히 성장주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전반적으로 기술주 미국의 빅테크들이 전반적 조정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그 3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금리 오늘 보니까 삽입이 떨어졌어도 4.3%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를 제일 따라가는 게 2년물 금리. 네. 이게 이제 4.7 정도, 4.67에 4.7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연초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원래 4.3 정도에서 빠르게 올라온 거고 말씀드렸던 10년물 금리도 지금 4.3이긴 한데 이게 연초에는 4%를 뚫고 내려가서 3.89 뭐 여기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시장에서의 걱정은 올해 지금 국채 발행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이고 공급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대로 가고 여기에 혹시 물가가 안 떨어지고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 소위 기간 프리미엄을 다시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5%를 트라이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기대와 달리 금리 수준은 생각보다는 강세로 당분간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의 약세가 일정 수준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어제는 워낙 지금 이란발 이스라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로의 그 수요가 늘면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좀 밀린 측면은 있는데 근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미국 국채 금리의 우상향, 그다음에 전반적인 미국 채권 가격의 약세에 대해서 염두에 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우상향, 채권 금리 약세를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확전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브렌트유 배럴당 $90 돌파한 상황인데 유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은 시장에서는 지금 강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100불가 있어야 되는데 $100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실은 미국의 그런 조절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는 덜 갔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걱정은 충분히 $100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공급층에서 미국은 더 이상 여기서 강하게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울 정도로 거의 최대치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네. 왜냐하면 전 세계 1위가 지금 미국입니다. 일 생산하는 게 한 1,30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총 한 1억 배럴 이상 생산하는데 그중에 1,300만 배럴 미국이 합니다. 셰일에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우디, 뭐 러시아 뭐 이런 데인데 여기가 이제 1,000만 배럴에서 1,200만 배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런데 이 중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손을 잡고 감산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는 당연히 그걸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좀 쓰기 시작했죠. 미국은 경기가 여전히 좋고 드라이빙 시즌까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도 살짝 지금 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투기적 수요를 제외하고 원유에 대한 수요는 다시 좀 강해지는데 공급이 이걸 조절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상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휘발유 가격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사실은 휘발유 가격이 정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의 지지율하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에 넓고 다 차를 움직이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집들이 다 멀어졌더라고요. 일하는 데에서.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조금 잘 사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4, 50마일 더 멀어졌고 4, 50마일은 우리나라 따라 한 6, 70km가 더 멀어진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하위 계층도 10마일 이상은 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소위 그러니까 운전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이미 $3.5 이상을 좀 늘어나 있어서 전반적으로 유가는 앞으로 이게 단지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물가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과 휘발유 값이 반비례한다. 뭐 이런 재밌는 포인트도 짚어주셨고요. 중국 경제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 3월 차이시 서비스업 PMI 52.7 기록하면서 15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는 경기 침체에 좀 벗어났다고 봐도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게 더 좀 명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확실한 건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올해 재정 적자를 3%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건 공식적인 거고 실제로 나머지
그러한 채권 발행까지 감안하면 그보다 더 높은 한 4%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중국의 GDP 성장률이 과거와 같은 4에서 5% 정도, 5% 수준까지도 충분히 올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와 달리 중국이 그러니까 소위 민간 소비가 늘어나는데 직접적으로 바우처를 준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이 시진핑 정부 3기에서는 좀 주저하는 느낌을 여전히 받고 있어서 여전히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진핑 3기의 정책 방향이 민간 소비를 아주 폭발적으로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은 주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에서 5%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진단을 해주셨고 이제 4월이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까지 발표되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금리 인하 시점은 좀 예단하기 어려운 시점인데 좀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초위에 생각된 것이 실적 장세이기도 했지만 유동성 장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4월부터 체크되는 유동성 지표들은 상당히 조금 긴축되는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많이 올랐고 특히 멀티플 중심으로 올랐던 그런 시장 종목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쉬어가는 국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 다만 한국은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좋게 발표해 주면서 실적 장세의 기대감이 분명 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더 우리나라를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좀 높고요. 미국도 큰 흐름에선 빅테크에서 빠져나와서 에너지 소재 같은 대로 새로운 업종으로 그 사이 소외됐던 업종으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그 사이 좀 소외됐던 업종으로의 그런 순환매 소위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종목들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쉬어가는 국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적 장세가 좀 긍정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진단해 주셨고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 순환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